저성장 고령화가 추세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본 지금 어떻게 되죠? 금리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 투자 해법 바로 이거죠.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예금 대비해서 국채가 왜 더 좋은지 좀 조목조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냐면 첫 번째는 세금 측면에서 예금보다 국채가 훨 더 좋다는 설명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예금 대비해서 국채를 투자했을 때 중간에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예금은 중간에 못 팔잖아요. 그죠? 근데 국채는 중간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일 때 중도에 또 매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도 매각 여부. 그리고 네 번째는 예금 안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금보다 국채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측면에 더 안전한지 설명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예금보다 국채가 우리가 어떤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예금보다는 국채가 훨 더 장기 투자가 더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세금 측면에서 예금과 국채를 좀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국채 투자한 건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예금과 국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 구조는 첫 번째는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쿠폰 수익이 있을 텐데요. 일단 예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제가 여기 수익 구분을 세 가지를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예금에 해당되는 건 이자 소득밖에 없죠. 그래서 이자 소득밖에 없는데, 예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이자 소득이 전부 다 과세가 되는 반면에, 채권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게 쿠폰 수익일 텐데, 쿠폰 수익은 말 그대로 이제 과세가 됩니다. 반면 할인 차익이라든지 매각 차익, 중도 매각 차익 같은 경우는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죠? 정리를 하면은 예금은 이자 수익만 수익 구조고, 반면 국채는 쿠폰, 할인 차익, 매각 차익,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수익 구조가 있는데, 예금은 이 이자 수익 전부 다 과표가 잡히고, 반면에 국채 같은 경우는 쿠폰만 과표가 잡히고 할인 차익과 매각 차익은 비과세가 잡힌다고 했는데, 요거를 실사례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가정은 내년 말까지 우리가 금투세 유예가 되잖아요. 내년 말까지 들고 있는 채권을 중도에 매각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인데, 우리가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중도 매각을 해서 비과세율을 가져가겠다는 거 좀 포커스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 말고 그냥 예금처럼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했을 때도 예금 대비 압도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국채가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볼게요. 자, 보면은 요 실제 잔존 만기 6개월 남은 채권 국채와 1년 만기 국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며칠 전 6월 5일자인데요. 6월 5일자로 6개월 잔존 만기 남은 채권 같은 경우 은행 환산사의 수익률이 3.64이고 연 얘기입니다. 연 3.64고 1년짜리 채권이 3.7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예금 6개월에 3.6, 1년에 3.7 같은 경우 나온다고 하면 우리 과표가 어떻게 잡히죠? 예, 전부 다 과표입니다. 그죠? 전부 다 과표 잡히는데, 반면에 방금 제가 국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과표 잡힌다 말씀드렸나요? 보시는 바처럼 쿠폰 수익만 과표로 잡힙니다. 그죠? 그러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표면 금리가 쿠폰 수익이에요. 표면. 그러니까 전체 은행 환산 수익 3.6 그리고 3.7 나왔는데, 여기에 과표가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 0.87 내지 1.1만 세금이 과표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쿠폰 이자는 1.1인데 어떻게 은행 환산 수익이 3.73이 됩니까?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 채권이 할인 채권이라서 그래요. 그럼 할인 채권인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 보면 채권 국고채의 액면은 10,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년짜리 한번 볼까요? 1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9,800원 정도 하죠. 즉 여러분이 이 채권을 산다고 하면 이게
지금 9,800원에 사시면 9,835원에 사지만 결국은 만기가 되는 1년 되는 시점에 내년 6월 10일 정도에는 이게 10,000원으로 돌려받죠. 즉 9,800원 수준이 사서 10,000원 돌려받으니까 요 차익만큼의 할인 차익이고 이 할인 차익이 비과세예요. 그래서 그 할인 차익과 표면금리를 합쳐서 은행 환산 수익이 나오는데 우리는 국채는 은행 표면금리만 과표고 할인 차익은 비과세다. 따라서 만약에 은행 예금하고 이렇게 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은행 예금 3.7이고 국채를 투자했을 때에 1년짜리의 환산수익이 3.7이면 예금은 3.7이 다 과표가 잡히는 반면에 국채 같은 경우는 할인채를 하시면은 표면금리 내는데 현재 표면금리 1%대예요. 엄청나게 절세가 많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도 매각 목적이 아니라 만기 보유 목적, 그러니까 단기간 6개월 내 1년짜리도 국채 투자 되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예금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국채가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첫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 측면에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예금 대비 국채가 훨 더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투자 금액이 100원이에요. 100원이고 투자 기간은 3년이고 이 채권의 연간 채권 내지 이자가 연 4%를 받는다 가정을 합시다. 자, 이럴 때 100원을 가지고 3년을 투자하고 연 4%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예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연 4%니까 4, 3, 12. 3년 토탈에서 12%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없죠. 캐시플로우가 없고 만기에 원금과 3년 누적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100원을 넣었을 때는 3년 뒤에 112원 정도가 되죠.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3년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다 그 캐시플로우 돈이 다 들어오죠. 그러면 과표가 많이 잡히잖아요. 과표가 많이 잡히고 두 번째로 중간에 맡겨놓으면은 이제 이 중간 동안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캐시플로우를 활용이 어려운 반면에 국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국채가 동일한 채권을 가정했을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놨죠. 일단은 국채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연 4%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이표가 나가거든요. 즉 연 4%를 받는데 6개월 지나서 2 받고 1년 지나서 2 이렇게 쭉 캐시플로우가 쭉 이렇게 분산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금과 달리 우리가 만약 똑같은 3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계속 캐시플로우 계속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캐시플로우가 몰려서 돈 흐름이 몰려서 종합과세나 이런 과표를 크게 받는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주고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보면 결국은 만기는 예금은 만기 일시불로 타는 반면에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국채가 예금보다 세금 측면이나 자금 계획 측면에서 훨 더 매력적입니다. 아까 좀 전에 할인 차익이 비과세된다 이런 건 논외로 하고 캐시플로우가 중간에 국채가 예금과 달리 중간에 이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세금 측면과 또 자금 계획을 잘 효과적으로 수립할 때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중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전제가 있겠죠. 우리가 예금 대비 중도 매각을 할 때는 이제 국채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일 때 중도에 판다는 가정이 물론 들어있는 겁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한번 볼게요. 예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기 보유를 해야 되죠. 우리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확정 이자를 다 주질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도 매각의 개념은 없는 건데 반면에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금처럼 만기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속한 이자와 나중에 만기 때 전체 원금을 돌려받는 측면에서는 만기 보유 전략, 즉 예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동시에 또 중간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환경, 즉 우리가 투자한 시점 대비 금리가 더 중간에 내려가면은 중간에 우리가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더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정리를 하면은 예금은 만기 보유만 할 수 있는 반면에 국채는 만기 보유는 기본이요. 중간에 나한테 우호적일 땐 중간에 팔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와닿지 않잖아요. 좀 한번 제가 와닿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채권을 3%에 가입을 했어요. 3%에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계속 3% 이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도에 팔면 손해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맨 처음에 약속한 대로 만기까지 이렇게 보유하시면 약속한 이자 원금을 받아가요. 즉 나중에 금리가 아무리 높게 가더라도 저랑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은 3년짜리 채권을 했는데 3년 뒤에 제가 투자할 때 3%에 들어갔는데 3년 만기 때 금리가 만약에 한 7%에 가 있어. 그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만기가 가면 그 당시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은행 예금처럼 약속한 이자 원금을 다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에 들고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여기 그림 예시처럼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금리가 쭉 내려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중간에 팔 거예요. 이렇게 팔면은 이만큼 매각 차익이 나가죠. 즉 우리가 가입한 시중 금리 레벨보다 금리가 더 떨어지면 그만큼 요 금리 내려간 것만큼 금리와 채권 가격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금리가 요만큼 내려가면 그만큼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중간에 팔 거예요. 팔면은 우리가 여기 비과세잖아요. 물론 내년 연말까지 판다는 가정입니다만은 비과세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기 보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 생각하고 근데 중간에 우리한테 유리할 때는 팔 수 있는 그것도 팔면 비과세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는 어떤 거냐면 국채는 만기 보유가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중도 매각을 하면은 나한테 유리할 때만 중도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콜 옵션 같은 성격이다. 콜 옵션이 뭐예요? 그냥 안 되면 그냥 쭉 주어진 대로 가져가고 근데 나한테 유리할 때만 콜을 하는 거예요. 자, 팝니다. 딱 먹고 나오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금 대비해서 국채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어떤 선택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투자자금 보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거지만은 예금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개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국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명시가 없지만 이미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나라가 파산하지 않는 한 다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어떤 걸 함의하고 있냐면은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은행이 언제든지 파산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만약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금자 보호법이 필요 없겠죠.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이 파산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서 정부가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걸 보장해주는 국채는 정부잖아요. 정부니까 원금과 이자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 투자자가 5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액자산가라든지 법인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한다면 물론 극단적 얘기입니다.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은 개런티 받는 부분이 5천만 원 물론 정부가 그런 상황이면은 5천만 원 이후도 어떤 형태로 정부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투하할 텐데 어쨌건 간에 우리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국채를 갖고 있으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되죠? 좋은 예가 어떤 쪽이었죠? 전체를 다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때 국채 가격 어떻게 됐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국채 금리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쭉 내려왔죠. 금리가 쭉 내려온다는 건 국채 가격이 쭉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믿을 만한 게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좀 큰 거액자산가나 또는 법인자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커버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국채 투자를 자금 계획을 잘 짜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장기 투자 가능 여부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뭐 3년짜리 예금도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이 10년, 20년, 30년짜리 예금 없잖아요. 반면 국채는 10년, 20년, 30년짜리 예금이 있어요. 자,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현재 한 3.5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향후에 두 번 다시 이 금리 레벨이 오지 않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죠? 최대한 이 금리 확정으로 길게 투자하는 게 좋은 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현재 은행 예금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반면 국채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면 이 금리대로 30년을 개런티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30년짜리 국채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정형으로 장기를 투자할 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실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만기 채권인데 한 4개월 경과한 겁니다. 근데 6개월 이표처인데 요 같은 경우는 표면이자가 3.25입니다. 표면이자가 3.25란 얘기는 여기서 제가 도표에 있는 것처럼 매년 3.25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연배가 한 70 정도 되세요. 그래서 나는 뭐 굳이 매각 차익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매년 꾸준한 캐시플로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도 최근에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당신은 긴 걸 원하신다라는 요청사항이 있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매년 3.25 정도 나오는 쿠폰 금리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드는 거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게 저성장, 에이징, 그러니까 노령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큰 축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전세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초고속으로 노령사회를 진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기본 저성장 고령화가 추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저성장 고령화가 추세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좀 일시적 금 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금리 환경이 되면 우리가 그냥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잖아요. 일본 지금 어떻게 되죠? 금리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때 투자 해법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에 이런 장기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현재 금리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금리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죠. 향후에 금리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일단 확정 금리를 다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내려가 되는 상황인데 상대적인 고금리로 나는 30년의 캐시플로우를 확정 짓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뭐 2년에 3년 뒤에 금리가 내려가면 또 팔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 내려가서 파는 건 덤으로 하고 그걸 떠나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장기적으로 이 금리 레벨을 확보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예금보다는 채권이 훨 더 정확하게 국채입니다. 국채가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예금 대비 국채의 매력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이 국채를 잘 활용하면은 예금의 기능 플러스 예금 이상의 세금 측면, 매각 차익 측면, 그리고 상대적인 고금리를 장기를 확보하는 측면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예금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금에 대안으로 국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